이 오대산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오대산이 원조입니다. 중국 오대산이 원조고요. 이 오대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당나라 초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문수보살, 제가 개인적으로 문수보살 참 좋아하는데, 문수보살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부하는 공부, 그리고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칼은 푸른색 칼이에요. 푸른색 칼. 그래서 이게 판단력, 명확한 판단이라고 하는 일도양단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은 당연히 공부하는 책이겠죠. 그리고 사자라고 하는 동물은 똑똑하대요. 사자가 똑똑하대. 사자가 똑똑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 얼마나 똑똑한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 세상에 약한 놈들은 떼거리를 짓고 센 놈은 원래 혼자 다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데, 사자는 센데도 불구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사냥할 때 이런 거, 예전에 동물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바람 방향을 얘네가 알아요.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딱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누라든지 물소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중에서 두 종류를 찾죠. 하나는 어떤 놈이냐면 어린 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병들고 이제 약간 서금서금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같은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몰아가면서 솎아내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무리로부터 이탈한 떨어진 동물을 이렇게 사냥을 하죠. 그래서 그런 팀워크를 발휘해서 아주 센 동물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제가 전에 그거 말씀드렸는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재주 좋은 놈이 이겨. 근데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호랑이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이유는 뭐냐면 저 시베리아 호랑이나 이런 게 등치가 더 커요. 그리고 체급 차이가 나면 사실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에서 그 체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체급을 막 몇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몇 톤까지 나가요. 큰 거. 그리고 추운 쪽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거는 추우니까 이게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비축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조금 그게 없으면 너무 추울 거거든. 그래서 약간 추운 데 쪽이 사람들도 지능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딱 우리나라 위도 정도를 지구본에서 이렇게 돌리면, 우리나라 위치를 지구본에 돌리면 그게 선진국 그룹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선진국이 아니었어도 한때 세계를 제패했었던, 그러면 네덜란드나 이런 거는 우리보다 훨씬 위 아니냐, 영국도 위 아니냐, 그쪽은 기후대가 우리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올라가면 우리랑 비슷한 기후야. 그래서 약간 추운데, 그리고 약간 모질른 데가 좋습니다. 먹을 게 약간 모질르고 이러면 서로 뺏어 먹으려고 박 터지게 싸우면서 발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인도 개들 뿐만이 아니고 더운 지역 개들은 다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개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도에서 그 개 먹지 말라는 것도 저는 그게 혐오식품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율장에 보면 다른 이야기로 좀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천하게 된다. 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귀하게 된다. 이게 가명주술이라는 거고 가장 오래된 주술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주술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 게 녹용 먹으면 귀해진다.
몸이 건강해진다. 그게 왕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먹으면 발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먹다 보니까 건강해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용든 약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천한 동물인 개를 먹으면 약간 사람이 천해진다. 그 오염된다라는 생각. 그게 감염 주술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개는 인도 개는 진짜 좀 제가 전에 그 말 안 했나요? 그 돌멩이를 내가 던졌는데 반응을 안 보여. 걔가 그걸 계속 던졌거든. 아니 뭐 이렇게 이따시만한 걸 던진 건 아니에요. 조그만 걸 이렇게 배때기에 이렇게 한국 개는 우리나라 개는 그 전에 움직입니다. 이거 맞으러 올 정도 상황 아니에요. 이렇게 뭐 신용만 해도 바로 움직여. 바로 반응을 하는데 얘는 자고 있어. 인도 가보시면 알아요. 그냥 길에 많이 자요. 애들이 언제나 피곤해.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 언제나 이렇게 피곤해서 쩔어가지고 아무데나 자고 있어. 배때기를 두드리면 애가 반응이 없어. 배 툭 그러다가 조금 더 세게 두드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자. 그리고 한 번 더 때리면 이렇게 싹 쳐다보고 가는데 그 눈빛은 내가 진짜 그 개의 눈빛은 지금도 내가 잊혀지질 않아. 영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애가 이렇게 맹해 보여요. 그리고 돌멩이가 원인이라는 생각은 걔도 안 해. 예, 그냥 누가 던졌는지는 알아. 단지 귀찮아서 대거리 하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인도 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자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돌멩이를 던졌는데 돌멩이를 쫓아간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개를 개무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자한테 돌멩이를 던지면 뭐 사람을 문다 뭐 이러는데 사자한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자한테 돌멩이 못 던진다니까. 가기 전에 죽어요. 돌멩이 던지러 가기 전에 죽어. 사자가 한 마리 있는 거 아니다. 한 2, 30마리 이렇게 딱 집단을 이루는데 거기서 무슨 가기는 뭘 가. 그래서 인도에서의 사자는 똑똑하다. 그 다음에 딱 봐도 뽀대도 나잖아.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인도 사자는 라이온스 클럽의 사자가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의 사자는 아프리카 사자예요. 그리고 그거는 등치가 크고 위험이 있어요.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에 의외로 동물들이 등치가 큽니다. 더운 지역은 열 발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등치가 커지고 그 다음에 추운 지역에서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등치가 커져. 아예 진짜 그렇게 진화적으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사자가 등치가 크고 세요. 그리고 인도 사자는 아시아 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니네베 사장과 그 때려잡았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을 쓰고 다니거든요. 사자 가죽을.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저기 아프리카 사자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시아 사자가 훨씬 등치가 작아요. 그래서 사찰 사자들이 귀염상이라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찰에 모셔놓은 사자 도상들이 대부분 약간 이렇게 귀엽게 생긴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도 사자가 원래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사자보다 귀여워요. 사이즈도 작고 애가 약간 그래도 그런 놈들도 센 놈들입니다. 우리가 맹수를 너무 이제 요즘은 약간 이렇게 좀 낮춰보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걔도 센 놈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 아시아 사자는 아무튼 등치가 좀 작다. 그래서 사찰에 들어온 사자들이 조금 이쁘게 묘사된다더라. 약간 귀엽게 묘사된다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도 호랑이를 약간 귀엽고 얼띵하게 묘사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산신도에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너무 무서워서 그 공포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희화시키는 거예요. 희화시키는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정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압도적으로 걔네를 이기기 때문에 걔네는 구경거리예요.
센 호랑이가 있어요. 뭐 시베리아 호랑이가 굉장히 세요. 제가 보기에는 동물 중에는 아마 육상 동물 중에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셀 겁니다. 등치도 아프리카 사자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런 무서운 호랑이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걸 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동한다니까. 하나는 산군, 산의 임금 이래서 경외감을 표시하는 거고, 하나는 약간 산신도나 이런 데 보면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려. 그래서 희화시키는 거.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걸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기도 하겠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는 이유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문수의 공식 코드가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복외산 석대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금강산, 오대산, 복외산에 사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 고려 중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기도하는 데가 기도 성취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 계속 문대시면 사막도에 안 떨어질 거야. 나쁜 거는 최소한 안전장치는 되는 거예요. 인간 이상은 된다. 인간 이상은 돼.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 다음으로 나오는 게 보청과 효명이에요. 성덕왕. 통일신라 최고의 성군 이러면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그래서 성덕대왕, 뭐 이렇게 성덕대왕 신종, 거네 이제 해공왕이, 손자인 해공왕이 만드는 건데, 완성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덕대왕이 제일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를 빛내는 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세종 플러스 정조? 뭐 이런 정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스토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왕 아들인데, 그러니까는 태종무열왕 김춘추, 그 다음에 문무왕 법민, 그 다음에 신문왕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이 성덕왕인데 효소왕이 있고 성덕왕이에요. 근데 형하고 이게 파벌 싸움에서 밀렸는가 봐. 밀리면 일로 온다. 여기가 밀린 사람들 오는 어떻게 보면 그런 땅이에요. 약간 이군 땅.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대관령이 중요해지는 거는 경주가 수도가 아니고 개성이나 서울이 수도일 때 대관령이 중요해진다. 왜? 대관령을 넘어야 되거든.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대관령 신앙이라는 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필연성이 생겼을 때부터 이게 떡상하기 시작할 거다. 그 전에는 경주가 수도일 때는 동해안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루트가. 그게 이제 뭐 거듭곡 얘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장률사도 사실 밀려서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밀렸겠어? 자장을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김유신 김춘추입니다. 자장률사는 선덕여왕과 관련된 구세력이고, 김유신 김춘추는 새로운 걸 만들어 가려는 사람이에요. 그 입장에서는 구세력의 리더인 자장이 껄끄럽죠.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권토중래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 결국 돌아가시고 끝나는 거고, 성덕왕은 거기서 왕권 다툼에서 밀려서 이쪽으로 싹 도망오는 거예요. 어디로 오냐면 강릉입니다. 강릉을 거쳐서 이쪽으로 넘어와요. 언제나 이렇게 넘어와. 강릉 쪽에서 있었던 사람은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면 돼. 그런데 강릉에 못 있고 산을 넘어서 이 오대산까지 들어왔다 이러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누군가 쫓아오는 세력이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넘어옵니다.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효명이라는 사람이 성덕왕인데, 효명이 자기 이복형인 보천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그때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했대. 튀었다는 뜻이요. 튀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그 자기 왕이 된 자기 왕이 된 형인 효소왕이 결국은 이렇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쫓기나요. 탄핵이 되고 나서 누가 해야 되노? 이랬더니 이 효명이 여기 와서 문수보살한테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대.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상원사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이 되고 돌아가서 제위 4년에 상원사에 돌아와서 상원사를 만들어요. 그때는 이름이 진여원이었습니다. 진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게 나중에 상원사가 되는 거예요. 상원이라는 말이 조금 야리해. 차라리 진여원이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전국적으로 상원사가 몇 군데 있어요. 저 치악산 상원사도 있고 경기도에도 상원사 있지. 근데 상원이라는 표현이 그게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저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 치고 상원사를 중건을 그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가 왕이 된 건 문수보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수보살 신앙이 한번 쫙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5대 신앙이 일어나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라 말이 되면 범일국사가 강릉의 굴산사입니다. 굴산사.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찰지로는 제일 넓은 데가 굴산사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넓어. 사역을 봤을 때 진짜 넓어. 그렇게 큰 이제 구산선문 선종에 지금 조계종을 가지산문이라고 하는데 진짜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는 거고요. 사골산문입니다. 사골산문에 범일국사가 있고 나중에 보조 진울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나홍해근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무학이 있고 화남혼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함어득통이 있고 그게 이제 신미까지 내려가는 그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는 혼수스님 맥만 있는 거예요. 혼수스님 맥만. 그래서 그 전통이 어디에 있느냐?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그래서 그 범일국사도 여기 주석하셨고, 범일국사가 여기 주석하셨고, 그 다음에 범일국사의 수제자인 낭원계청도 여기에 주석했고, 그 다음에 범일국사 낭원계청의 제자인 신경스님, 5대 신경도 여기에 주석했고, 그런데 함어스님도 여기 영감사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꿈을 꾸잖아. 꿈을 꿨더니 함어득통 기화라고 하는 그 함어라고 하는 그 함어도 아니고 득통이라고 하는 득통 기화인가? 그거를 꿈속에서 선몽받는 거죠. 그 선몽의 주체가 나홍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최고로 대단한 스님들이 다 오셔서 주석하시고 했었던 최고의 성지 중에 한 군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명당도 여기서 사명당이 영감사도 창건하고 종봉암도 하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여기 설치를 하고 오대산 지금 적광전이라고 불리는데 예전에 칠불보전도 사명당이 중건했다고. 그래서 그런 많은 고승대덕들이 왜 왔겠어? 뭔가 한번 살아볼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데에서 오신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초가 원래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 절에 한 번씩 거의 전 신도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와요.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벽사의 휘날레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게 정월 대보름. 새해 시작이 되고 나서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첫 단추를 바로 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교나 어렸을 때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태도 이런 것들 그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3살 전에 똑바로 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유연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유연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뻣뻣해졌죠. 그래서 그렇게 유연성이 있을 때 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단추를 바로 깨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정초에 모든 일련의 나쁜 것들은 정초에 도액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초라는 거는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 원래는 불의 축제가 한 번 열려요. 그게 연등입니다. 지금은 4월 8일에 연등을 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정월 대보름에 연등을 켰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관등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보는 거예요. 등을 보는 거.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 그렇게 불을 통해서 모든 나쁜 것들을 끝낸다라는 게 있고, 정월 대보름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새로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도 부처님께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차례를 지내서 예전에는 조상 숭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조상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 두 가지 명절이 있다고. 하나는 홀수가 겹치는 게 명절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그 다음에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그 다음에 7월 7일 칠석, 9월 9일 중양절, 그리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이거는 사자고요. 9가 넘어가면 쳐주지 않습니다. 9가 넣어주면 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수만 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거는 양의 숫자는 홀수고 그 다음에 짝수는 음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6월 6일, 8월 8일 이런 건 없습니다. 중국에서 10월 10일이 쌍십절이라고 굉장히 크게 하는데 그거는 손문의 신의 혁명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거지 절대 옛날 전통에는 짝수 전통은 없습니다. 짝수 전통은 없어요. 그리고 달과 관련된 보름 명절이 있어요. 정월 대보름, 그 다음에 6월 보름 유두, 7월 보름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한가위. 6월 보름, 7월 보름, 8월 보름은 농사를 끝내고 이제 추수로 살짝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6, 7, 8이 다 명절인데 그러니까 1월 보름만 하나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죠. 한겨울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보름이 제일 세냐라고 하면 두 개만 대보름이라고 불러.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8월 대보름.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무지하게 셉니다. 이유는 뭐냐면 8월 대보름이 왜 세냐면 우리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해라 같아라 라고 하는 게 풍요롭다라는 뜻이고 먹고 살 게 부족할 때는 풍요만큼 좋은 게 없지. 그런데 정월 대보름은 왜 쳐주냐면 정월 대보름이 모든 나쁜 거, 1년 동안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나쁜 거를 끝낼 수 있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대보름까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는 절은 대보름까지 기도를 합니다. 대보름까지 하고 짧게 하는 절은 입제가 이제 언제 시작이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근데 보통 1월 1일에 기도 시작하는 절은 없고요. 제일 많은 거는 초닷새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입제를 해서 일주일간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보름까지 쭉 밀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모든 1년 동안에 안 좋을 만한 일들을 전부 다 없애겠다. 그리고 그것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도 있어. 동시에.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증장시키겠다. 그리고 그거는 언제나 맛보기로 들어와요. 함께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치 불을 켜면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듯이 부처님께서 제가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해드렸어요.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미 생긴 나쁜 일은 줄어들고 아직 안 생긴 나쁜 일은 생기지 않고 이미 생긴 좋은 일들은 늘어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일은 생겨난다.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맛보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은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좋은 거를 증장시키려고 해요. 그 증장시키는 방법 중에 기도도 있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곳을 찾아가서 뭔가 참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그게 정월에 있는 삼사순례입니다. 삼사순례.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해서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말도 끝까지 듣는데, 진솔한 사람 말은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건 기술이고 진솔한 거는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성의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코로나는 아니고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고 걸리신 분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파까지 또 떨어졌어. 한파까지 요번에 지금 이제 따뜻해진 건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아침에 봤을 때도 20도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18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월정사회에서 제가 살면서 느낀 걸로는 마이너스 18도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숨을 쉬면 콧 속에서 서걱서걱해. 수분이 얼어. 수증기가 언다니까. 진짜 서걱서걱해. 그래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혹시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래도 정초니까. 그게 꼭 음력설은 아니지만 양력설이라도 정초고, 그래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투철한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에이스입니다. 정초에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초에 삼사순례를 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약간 인위적이긴 하지. 왜냐면 물고기 이런 거 이렇게 풀어준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번에 제가 우리 용수 스님절에 저만식 한다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 염소를 키우더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 용수 스님 북치는. 그래서 뭔 절에서 염소를 키우냐 내가 그랬거든. 개 키는 거나 고양이 키는 거는 내가 봤어도 염소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염소가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그냥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애가 묶여가지고. 그래갖고 염소가 하이 이러면서 맞아주더라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왜 염소를 키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엉간한 거 그렇게 물어볼 그거는 아닌데도 너무 궁금하잖아. 그랬더니 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누가 그 약탕 하는 데 있잖아. 거기에 염소 흑염소 이런 거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 이렇게 파우치로 이렇게 해주는 거.
약탕원 앞에 염소가 묶여 있는데 그게 그 염소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사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쓸모도 없고 근데 사오면 처치곤란이야. 근데 뭐라고 또 뒷말을 붙이냐면 근데 그놈이 비싸게 팔아먹더라. 그래서 30만 원인가 뭐 얼마를 주고 사왔대. 그래서 그거 또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묶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덕이 너에게 좋은 과보를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단지 그게 금생에 돌아올지 내생에 돌아올지는 모르겠다. 나 이 생각은 했거든. 근데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 그게 잭팟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핫세일 기간이야. 마일리지 세일 기간. 그래서 그때 마일리지를 쌓으면 마일리지가 더블로 올라가. 빅 세일 기간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좋은 일을 인위적으로라도 막 부풀려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그 기간에 방생도 가고 삼사순례도 가고 정초기도도 하고 하면 나쁜 것들은 다 물리칠 수 있고 훨씬 적은 힘으로 마치 세일 때 물건을 사듯이 50% 세일 때 물건을 사면 반의 노력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춥고 힘든 때 오셔서 이 얘기를 듣고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은 내가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 날도 겁나 길다더라. 그래서 그 관리를 신중하게 잘해야 돼. 그 설계에서 조금 실수하면 30년 감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감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박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독거노인으로 진짜 재미없게 30년을 사실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초기도 잘 하셔서 마치 올 한 해를 봤을 때 정초에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한삼 먹듯이 해서 올해를 지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 이렇게 기지개 키니까 시원하지? 하지만 기지개 킨 상태로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있잖아. 그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잖아. 숙이고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는 계속 숙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1년의 모든 액나는 정초에 도액하고 1월 1일부터 보름 안에 도액을 하고 그리고 그 피날레로 예전에는 관등, 등을 밝히는 놀이를 했었다더라. 그게 나중에 4월 초파일로 옮겨간다더라. 그게 고려 때 옮겨가요. 고려 때 무신정권 때 최희라고 하는 최후가 옮깁니다. 최후가 그렇게 옮겨가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무리 정초에 잘 했어도 사람의 마음은 풀리기 나름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옆으로 나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게 혹약제연 같이 그 연못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튈 수도 있어. 그런 거를 그렇게 기지개 키듯이 한 번씩 잡아주는 게 초하루 보름입니다. 초하루 보름. 그래서 추나요법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추나요법을 하는 이유는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자세가 좋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러면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평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추나요법을 가끔 돈 내고 받으면 돼요. 그게 정초기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하루 보름 기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초는 좀 길고 왜냐하면 메인이니까 1년 전체를 관할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틀을 잘 짜면,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시작 때 틀을 잘 짜야 돼. 그래서 처음에 올바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기운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1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사소한 거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정신사납게 뭘 달고 다니잖아. 그게 제가 박복해서,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도 가고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언제나 생각하는 게 저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자서 북도 치고 있고 징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지에 가도 저는 막 뭐 이마를 갖다 받고 막 이렇게 해요. 내가 간절해. 왜 간절하냐? 내일이니까. 네 일이면 내가 안 간절해. 내일은 다 간절해. 그리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요거는 입춘 전에 붙이는 거예요. 입춘 시에 붙이면 제일 좋은데 11시에 문 밖에 나가서 붙이기 좀 그러면 전에 우리는 땡겨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정초에 붙이면 될 것 같고, 근데 같이 붙여도 돼. 그래, 정초에 그냥 같이 다 붙여. 이렇게 앞뒤로. 그리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작은 노력으로 조금씩 좋은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피라고 하는 것은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조금씩 쌓이다 보면 공짜 티켓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한 방에, 물론 지구를 한두 바퀴 돌면 한 방에도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는 쉽지 않잖아. 그래서 노력들을 하시고, 사소한 노력이지만 그걸 꾸준히 견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에도 서로 좋은 거, 복된 것들이 있으면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좋아해요. 흐르는 물이라도 떠주면 공덕이 된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 자세로 정초에는 조금 경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발언문 자녀분들에게 조금 힘들더라도 쓰라고 해서 머리카락 쥐 뽑아가지고 잘 붙여서 와서 나쁜 게 다 사라지고 좋은 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